근데 지금 우리가 수학책에서 볼 수 있는 뭐 방정식, 로그지수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에도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지금같이 물론 표기하진 않았지만요. 네. 일단은 산가지라고 뭐 이름에서도 나오듯이 나뭇가지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네. 이걸 계산기처럼 사용을 했어요. 어. 단지 뭐 덧셈 뺄셈 하는 수준이 아니고 이 계산 방식으로 10차 방정식까지 계산했습니다. 와, 네. 네, 저는 10차 방정식 별로 본 기억도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나뭇가지로 10차 방정식을 표현했을까 궁금하네요. 그 외에도 뭐 부피를 계산한다거나 네. 도형의 넓이 이런 것을 재는 수학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했었고요. 만만치가 않네요. 그 당시에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학의 정석하면은 아주 수학의 바이블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수학 어려워하는 수포자 학생들은 수학의 정석에 정자만 들어도 막, 아우 난 지겨워 졸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조선시대 당시에는 학생들이 어떤 책으로 공부를 했을까요? 네, 당시에도 그 정석에 해당하는 책이 있었고요. 네. 산학계몽이라고 뭐 이름 그대로 산학을 계몽하겠다는 뜻인데 세종대왕이 이걸로 공부를 했고 상당히 어려운 고차원적인 수학책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이 있어요. 시집간 세 딸이 있는데 큰 딸이 7일에 한 번, 둘째 딸이 5일에 한 번, 막내는 3일에 한 번 온다. 이렇게 자주 원래는 안 갔겠지만요. 예. 그럼 세 딸은 며칠 만에 만날까? 어.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네. 뭐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 계산하는 예,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면 이제 답이 105가 나오는데 아. 최소 공배수란 말은 없었을 망정 네. 이런 걸 다 계산하고 있었고 야, 이거 뭐 지금 수학 시험 문제 내도 손색이 없을 만한 수준인데요. 네. 수학을 이렇게 공부해서 어디다 쓰나 생각 들기도 해요. 그리고 조선 시대는 뭐 국제 올림피아드가 있어서 뭐 입상을 해서 대학에 가는 것도 아니고요. 당시에는 지금보다 오히려 일상생활에 수학이 많이 쓰였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왜냐하면 농업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금을 책정하려면 땅의 넓이를 잘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당시에는 땅이 그렇게 네모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삐뚤삐뚤한 이제 지역들을 잘 계산해서 정확한 넓이를 내는 그런 기하학이라든가 네. 이런 게 아주 실용적으로 발달을 했고요. 또 농격을 이제 잘 하기 위해서는 좀 달력, 절기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니까 그 네. 계측하는 수학도 발달이 됐고, 그 다음에 건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토목공사할 때 이제 부피와 넓이를 재는 기술들 이런 것들까지 발달했기 때문에 사실 일상생활에서 지금 못지않게 수학이 많이 쓰인 거죠. 그러네요. 네. 실제로 실생활에서 수학이 필요했고 네. 적용된 사례도 다양했네요. 네.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적인 변화로 가족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어떤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뭐 색다른 요리라든지 건강에 대한 정보를 이제 중점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유산균을 집에서 어떻게 잘 만들고 또 섭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주제를 좀 잡아봤어요. 이거 보세요. 혹시 이게 어떤 오늘의 요리 재료는 유산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요구르트. 그러니까 만드실 때는 우유를 발효해 만든 요구르트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는 유산균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습니다. 자, 250 선생님의 시연이 이어지는데요. 너무 실온 상태의 우유에 시중에 파는 발효 요구르트를 넣어 잘 섞어줍니다. 이렇게 그냥 댁에서 쓰실 수 있는 이제 젖산 발효를 해야 하는데요. 젖산균은 현기성으로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잘 자라므로 비닐로 꼼꼼히 밀봉해주고 전자레인지에 넣어 미지근하게 데워질 정도로 3분간 돌려줍니다. 이게 유산균이 좋아하는 따뜻한 환경이죠. 집에서만 두 번째 요거를 바로 연결을 해서 이때 주의점은 유산균은 움직이는 것에 예민하므로 6시간을 전자레인지에서 숙성한 뒤 꺼내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산균이 잘 배양된 요구르트는 묽고 덩어리가 분리되는 현상 없이 쫀쫀한 유형으로 고루 섞여 있죠. 자, 그릭 요거트 만드는 거 재료 너무 간단하죠.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요거트랑 되게 다 다진 마늘 있으시죠? 그다음에 후추,
그다음에 소금이 약간. 근데 후추는 사실 백후추, 뭐 후추 상관이 없는데 완성이 됐을 때 이게 들어가면 점처럼 점점점점이 보이겠죠. 맛은 비슷해요. 한번 같이 편인데 이제 제 기준에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넣고요. 이번엔 홈 요구르트로 만든 샐러드 드레싱입니다. 요구르트에 다진 마늘 한 스푼과 소금, 후추를 넣어 섞어주면 간단하게 건강한 샐러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연이 끝나고 이제 함께 따라해볼 차례. 소금 동량 이걸로 집에서 만든 요구르트는 우유 본연의 맛이 잘 살아있어 샐러드나 시리얼, 견과류, 과일 등과 함께 즐겨 먹기에 좋은데요. 영양가가 풍부하여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하고 더운 여름철 떨어진 입맛과 면역력을 함께 살릴 수 있죠. 유산균과 건강은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유산균이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죠. 비타민과 함께 유산균을 매일 섭취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유레카! 근데 사실 모기도 지구에게 굉장히 이로운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이게 네. 자연 생태계를 음. 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개체로서 분명히 이로운 부분이 있거든요. 모기가 유충일 때 장구벌레는 뭐 물고기나 잠자리 애벌레 같은 수서동물 먹이가 되기도 하고요. 또 미약한 효과긴 하지만 애벌레 시절에는 물속에 살면서 유기물을 먹어서 수질 정화를 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생태적으로 네. 모기는 엄청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다른 생물의 먹잇감, 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먹이 사슬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하고요. 그다음에 또 모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흡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꽃을 찾아가서 꽃의 넥타도 먹고 그 식물즙을 먹고 그러는 과정 중에서 식물의 수분 작용도 예.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기는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것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생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모기 박멸을 두고 뭐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인간이 모기를 박멸할 권리가 있느냐, 또는 뭐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이다, 뭐 아니다, 뭐 이런 의견이 분분한데 인간의 목숨을 위협하는 모기를 뭐 박멸해야 된다. 네. 라는 생각,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아까 우리 앞서 봤지만 1년에 72만 명이 사망을 하는 그렇죠. 정도로 네. 굉장히 해를 끼치고 있잖아요. 게다가 이 밤에 스트레스 주면서 네. 다음날 불면증 때문에 일도 못하게 만드는 이런 해충, 예. 저는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정모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모기라는 종 자체를 아예 없애는 거는 되게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 동물을 없애면 아까도 먹이 사슬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지. 갑자기 다른 동물이 막 급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모기를 없앴더니 갑자기 막 바퀴벌레가 창궐하는 시대가 왔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인간한테 해로운 병으로 옮기는 종들 몇 개만 우리가 잘 뭐 조절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유레카! 정말 빈수레가 더 요란한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역시 힘 하면 톡톡씨. 먼저 아무것도 씻지 않은 빈수레를 끌어보죠. 정확한 측정을 위해 두 수레의 속도는 같아야 한다는 것 명심하시고 빈수레부터 출발합니다. 가벼운 걸음으로 끌기 시작한 톡톡씨. 요란한 소리를 내며 끌려오는데 과연 수치는? 두 번의 측정 결과 첫 번째는 78.9데시벨, 두 번째는 82데시벨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짐을 실은 수레는 어떨까요? 오늘의 짐짝 느낌씨입니다.
어우, 아까와 같은 속도를 내기 위해 전 먹던 힘까지 쥐어짜며 수레를 끄는 톡톡 씨. 고생 많다. 느낌씨를 실은 수레의 데시벨은 첫 번째 69.4데시벨, 두 번째는 63데시벨. 빈 수레와 짐을 실은 수레 결과 중 가장 높은 데시벨로 비교해본 결과 약 12데시벨 정도 차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데시벨이 증가할 경우 우리가 듣는 소리가 무려 10배나 커진다니 그 차이는 어마무시합니다. 같은 수레에 짐을 싣고 안 싣고에 따라 소리 크기의 차이가 생기는 그 첫 번째 이유? 바로 관성력 때문입니다. 관성이란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말하는데요.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고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는 성질을 말하죠. 수레를 끌 때 바닥의 상태에 따라 수레는 들썩들썩 움직이는데요. 이때 짐을 실은 수레는 빈 수레보다 관성의 힘이 큽니다. 왜냐하면 관성은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커지기 때문이죠. 관성의 힘이 클수록 운동 상태는 덜 변하는데 빈 수레보다 짐을 실은 수레의 관성력이 커 움직이는 진동의 폭이 더 작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듣는 소리란 물체의 진동이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현상인데 움직이는 진동의 폭이 넓은 빈 수레가 짐을 실었을 때보다 더 요란한 소리가 나는 거죠. 물론 관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빈 수레가 공명통의 역할을 하는 것도 이유 중 하나인데요. 공명통이 뭐냐? 쉬운 표현으로 울림통이라고도 하죠. 검은 거나 바이올린 속 빈 구멍은 현이 내는 소리를 더 크고 웅장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어있는 공간이 클수록 소리는 더 크게 전달되는데요. 짐이 실린 수레는 그 실린 짐이 소리를 흡수하는 반면 빈 수레는 비어있는 공간이 큰 공명통의 역할을 해 더 큰 소리를 내게 된답니다. 빈 수레가 더 요란한 이유 과학적으로 증명. 유레카! DIY 진공팩 만들기 스타트! 자, 남은 음식물을 지퍼팩에 넣고 어루만져 주듯이 눌러가며 공기를 빼주세요. 공기가 빠져나가는 출구가 있어야 하니 끝부분을 살짝 남겨놓고 지퍼를 닫는 것이 포인트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어놓은 부분을 제외하고 지퍼팩을 물속 깊이 넣어주세요. 공기가 빠지면서 비닐이 쪼글쪼글 내용물에 촥 밀착되는 게 보이시죠? 이제 열어두었던 지퍼까지 깔끔하게 닫아 밀봉시키면 오호! 형! 짠! 대박 신기해! 공기가 쫙 빠졌어! 쫙! 이렇게 과학을 이용하면 생활 속 지혜가 보여요! 자, 그럼 DIY 진공팩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일지 지금부터 비교 들어갑니다. 비닐봉지에 공기와 함께 넣은 양상추 그리고 공기를 뺀 진공팩 속의 양상추를 약 10일 동안 관찰한 결과 진공팩 속의 양상추는 여전히 싱싱함이 살아있는 반면 일반 비닐봉지 속 양상추는 잎이 시들시들 신선도의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죠. 시간이 지나도 싱싱한 양상추를 먹을 수 있는 방법 역시 진공입니다. 대단해요. 유레카! 17세기 영국에서 그 굉장히 대담했던 당대 최고의 이제 위폐 위조범, 화폐 위조범이라고 하죠. 화폐 위조범과 이 화폐 위조범이란 위조범은 전부 다 잡아넣었던 냉혈 수사관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그 범죄자는 별로 안 궁금한데 네. 그 수사관이 누굴지 궁금한데요. 이 조폐국에 들어간 지 3년 만에 고속 승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30년간 왕립 조폐 국장으로 일한 베테랑이고 야, 영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위조화폐 범죄 수사관. 네. 그 인물은 바로 누굴까요? 아이작 뉴턴입니다. 아이작 뉴턴? 네. 아니, 아이작 뉴턴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렇게 정립했다는 것으로 유명한 네네. 그 과학자 아닙니까? 네, 동명이인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천재 과학자가 어떻게 하다가 이 화폐 전문가가 됐답니까? 17세기 영국 상황을 보면요. 네. 이제 화폐 위조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에 이제 금화, 은화, 그러니까 금과 은으로 만든 화폐가 통용이 됐어요. 네. 근데 화폐의 액면가보다 금이랑 은 가격이 더 비쌌습니다. 음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화폐를 이제 이렇게 동전이 있으면 그 언저리를 깎아내요, 조금씩. 아, 그럼 차이가 거의 안 보이거든요. 네. 그렇게 깎아내서 금과 은을 만들 수가 있죠. 음흠. 그런 다음에 그거를 이제 모아서 유통을 시키고 동전도 조금밖에 안 줄어들었으니까 그 동전도 그대로 유통을 시킨 겁니다. 네. 사실 잡히면 손목을 잘리거나 사형을 당하는 정도의 중범죄였는데도 어이구. 원체 돈이 되니까 성행했었고요. 그래서 당시 유통되던 화폐의 10%가 위조 화폐였을 정도로 세상에. 엄청난 거죠, 뭐. 당시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던 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이작 뉴턴이. 이게 왜 화폐 위조 화폐와의 전쟁에 나서게 됐을까요? 일단 뉴턴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내는데요. 네. 그거 아직도 쓰이고 있습니다. 아, 뭡니까? 뭐냐면 지금 동전 혹시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아, 이것도 마치 준비한 듯이 짠 듯이 또 네. 동전이 여기서 나옵니다. 동전 있어요. 예, 100원짜리인데요. 예, 동전 이 가장자리를 보시면 홈이 있습니다. 조그맣게. 그렇죠. 이게 100원짜리 동전 보면은 오톨도톨하게 네. 톱니바퀴처럼 홈이 굉장히 있죠. 많이 나 있죠. 네네. 뭐전 세계 대부분의 동전이 그런데요. 그게 바로 뉴턴의 아이디어입니다. 당시 이제 톱니바퀴 지금 생각하면 이게 별게 아니지만 굉장히 최첨단 기술이었고요. 그거 덕분에 화폐를 위조하기 어렵게 또 만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은 사실 동전이 뭐 금화, 은화, 을이 안 쓰잖아요. 네.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은 그 디자인상으로의 원칙으로 자리가 잡아서 현대까지 쓰이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아이작 뉴턴이 물리학, 천문학, 수학, 경제, 뭐 수사도 했었고 뭐 화폐도 많은 발전을 남겼고 이 흔적을 남기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활동이 광범위했네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역사상 최고의 천재란 말을 듣는 건데요. 네. 뉴턴이 활동하던 17세기에는 아직 노벨상이 없었죠. 노벨상이 20세기가 다 대생겼으니까. 네. 주요 업적만을 봐도 노벨상을 3-4번은 충분히 탈 만한 인물이다. 어. 위폐를 막는 그 과정에서 동전을 새로 디자인하고 조폐 시스템을 표준화하고 그리고 새로운 이제 화폐 생산 라인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재설계를 하고요. 그래서 화폐 생산 속도를 6배로 증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런 공적이 실제로 있고 그 결과 이제 위폐 선국이었던 영국에 화폐 개혁을 가져오게 된 거죠. 유레카! 자, 본격적으로 게임 실험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각자의 방법대로 달걀을 세워보세요. 이 달걀을 세우라고요? 잠시만요. 타원형의 달걀을 세워라? 아무리 믿고 보는 이지 사이언스라지만 너무 어려운 미션을 준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되는데요? 그렇게 쉬운 고민을. 이게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을 한다니까요. 이 달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 달걀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짠! 그 세워진다고 이렇게 세워지죠? 맞죠? 완전 사기꾼 아니야. 달걀 다 깨졌잖아. 이럼 당연히 쓰지. 세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저는 받침대를 준비했거든요. 받침대를 만들면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짜잔! 소금을 준비했죠. 오, 찍어 먹으면 맛있네. 또 먹을 생각하고 그래요. 이렇게 소금을 부어가지고 받침대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자, 어때요? 섰죠? 아니 이거는 달걀이 선 게 아니라 소금 때문에 쓴 거잖아. 소금 없으면 못 쓸 거 아니. 잘 봐. 못 쏘네. 진짜 달걀 세워줘? 세울 수 있어요? 잘 봐. 이 달걀을 흔들어요? 몇 번? 시키지 봐봐. 그렇게 열심히 흔들어야 돼요? 그럼 얼마나 흔들어야 돼요? 10번 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봐. 안 서질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해줘. 하나, 둘, 셋. 와, 이게 어떻게 된 거? 신기하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바로 달걀의 신비. 톡톡씨 슈퍼 그레이트! 달걀을 시게 흔든 것만으로 우뚝 서게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선 달걀의 구조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달걀을 포함한 조류의 알은 크게 난각, 난각막, 난백이라는 흰자와 난황이라는 노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앙에는 배아가 있는 노른자가 있고 노른자 주위를 감싸고 있는 흰자는 배아에게 물과 단백질을 공급해주죠. 껍데기인 난각과 난각막은 흰자와 노른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달걀의 구조와 달걀이 설 수 있는 이유와는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바로 이 알끈의 비밀이 있습니다. 노른자의 양옆에 붙은 새끼줄 모양의 알끈은 노른자의 위치를 고정시키는데요. 달걀을 세게 흔들면 알끈이 끊어지고 달걀 중앙에 있던 노른자가 아래로 이동하면서 즉 무게중심이 이동하게 되어 달걀이 꼿꼿이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달걀의 구조로 생긴 현상이라니 참 신기하죠? 유레카! 약 180만 년 전 뜨거운 마그마가 바다의 약한 지층을 뚫고 솟아올랐다. 마그마가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자 높은 온도차를 보이며 강력한 수중 폭발이 일어났다. 엄청난 양의 화산재가 쌓여 용암대지와 한라산을 만들어 나갔다. 2만 5천 년 전 한라산 정상에서 조묘남질 마그마가 다시 흘러나오면서 지금의 백록담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백록담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보인다. 백록담 서쪽에 조묘남질 같은 경우는 폭발적으로 분출하기보다는 용암이 서서히 분출해서 돔을 형성했다면은 백록담의 동측 부분은 조묘남 이후에 좀 더 강렬한 폭발을 일으켜서 많은 화산 파편들을 분출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둥근 형태의 화구호를 만들고 지금의 백록담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백록담 서쪽은 조묘나무로 이루어진 돔 형태. 심한 풍화 작용으로 깎이고 떨어져 나가 급경사와 주상절리가 발달되어 있다. 수직 모양의 기암괴석들이 마치 병풍처럼 둘러쳐 있는 모습. 경관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병풍바위다. 주상절리는 용암이 냉각 수축하면서 수직 방향으로 발달하는 돌기둥. 1200여 개가 100m 높이로 서 있는 모습은 기이한 절경을 만들어낸다. 500의 불제자가 서 있는 모습 같다 하여 500나한이라 불리는 기암괴석. 백록담의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한다. 반면 서쪽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한 백록담의 동쪽. 완만한 지형과 오름들이 넓게 형성되어 있다. 상반된 백록담의 두 얼굴. 그 이유는 암석에 함유된 이산화 규소 때문이다. 유레카! 자, 그럼 느낌 씨의 말대로 전지는 대체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고 또 방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전지는 양극과 음극을 가지고 있죠. 전지가 상용화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용량도 아주 작고 한 번 사용하고 나면 재사용할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는 충전은 기본, 형태와 용량까지 용도별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전지의 기원이 개구리 뒷다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죽은 개구리 다리가 움직였어. 1780년대 이탈리아의 학자 갈바니는 우연히 죽은 개구리의 다리가 경련을 일으키는 놀라운 현상을 목격합니다. 그 순간 갈바니는 개구리 신경 속에 전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죽은 개구리가 움찔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동물 전기를 발견한 것이라 주장했죠. 그러나 여기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알레산드로 볼타였는데요. 그는 결국 여러 연구 끝에 전기는 개구리 몸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철과 황동이라는 두 금속과 개구리 체액이 만나 발생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